28일 후와 28주 후 이후. 거의 20년 만에 드디어 새로운 시리즈인 28년 후가 강력하게 돌아왔습니다. 출시 이후 로튼 토마토스의 신선도 지수는 97%에 달했습니다. 관객과 평론가 모두가 높은 평가를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시각 효과,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이야기, 결말과 일부 설정이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시리즈의 후속작으로서의 특성과 감정적인 복잡성, 그리고 이 영화는 볼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다음으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우리는 죽음의 정원으로 시작합시다. 이 이야기는 영국 스코틀랜드 고원에서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텔레토비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후 지미의 엄마가 들어옵니다. 모두 집안에 머물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밖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지미는 걱정이 되어 엄마를 보러 나가려고 해. 하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좀비 무리가 갑자기 들이닥쳤어. 그들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아이들을 공격했어. 문 앞에 서 있던 지미만 들키지 않았어. 좀비들이 물어뜯고 있는 틈을 타서 지미는 몰래 밖으로 나가 엄마를 찾으러 갔어. 집을 나서자마자 엄마가 좀비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봤어요. 당황한 지미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위층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탈출하지 못한 것을 봤어요. 엄마는 유리를 깨고 지미에게 빨리 뛰라고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 지미는 필사적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좀비가 거리까지 쫓아왔어요. 결국 지미는 교회에 도착해 아버지를 찾았어요. 엄마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고 신부님께 알렸어요. 신부님은 곧 목에 걸린 십자가를 풀어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좀비들이 창문을 통해 들이닥쳤다. 지미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신부님은 좀비들을 유인했다. 지미는 그 틈을 타 탈출할 길을 찾았다. 몇 초 후, 신부님은 감염되어 좀비로 변했다. 다른 좀비들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계속 찾고 있다. 다행히 지미는 지하 터널에 숨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남았다. 이때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미친 듯이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유럽으로 퍼질 때 성공적으로 억제되었다.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영국은 격리되었다. 생존자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다. 바이러스가 발발한 지 28년 후, 생존자들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좀비가 침입할 수 없다. 사람들은 섬에 제한된 자원과 엄격한 격리 조치를 통해 생존하고 있다. 섬에는 돼지, 말, 소, 염소, 양을 기르고 있지만 고기를 먹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리고 이 안전할 것만 같던 피난처는 운명의 수레바퀴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그날 13살 소년 스파이크는 오두막에서 잠에서 깨어났다. 밖에 나가기 전에 오늘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그리고 아침을 먹기 위해 신나게 내려갔다. 아빠가 남겨준 베이컨을 보고 스파이크는 혼자 먹지 않았다. 이 귀한 음식을 엄마에게 남겨두기로 했다. 스파이크의 엄마인 아일라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자주 기억을 혼동하고 시간을 구분하지 못해요. 남편이 아들을 육지로 데려가려는 것을 알았을 때 아이슬라는 즉시 무너져서 소리쳤어요. 거긴 괴물들 뿐이야. 그녀는 남편이 아들을 육지로 데려가는 것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말을 끝내자마자 즉시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을 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방을 떠난 후 스파이크는 조심스럽게 엄마를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소중한 베이컨 조각을 침대 머리맡에 놓았다. 그는 학교에 가야 한다고 엄마를 달랬다. 사실은 아빠 제이미와 함께 육지로 떠나려는 계획이었다. 작은 섬의 전통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육지로 여행을 떠나야 한다. 그 여행은 그들의 성인식이다. 그것은 그들의 생존 능력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면 비극적이다. 섬은 육지로 사람을 보내 찾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외로운 십자가들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것이다. 출발하기 전 마을 사람들은 부자에게 축복을 빌어주었다. 그들이 이번 여행에서 안전히 돌아오기를 희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섬의 바닷가에 도착했다. 앞에 있는 좁은 길, 육지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게다가 썰물 때만 갈 수 있습니다. 밀물이 되면 바닷물에 완전히 잠깁니다. 누군가 수영을 하려고 해도 바다의 흐름이 사람을 섬 밖으로 밀어냅니다. 결국 깊은 바다에 휩쓸려 익사하게 됩니다. 밀물이 되기까지 4시간 남았습니다. 제이미는 아들에게 육지로 가고 싶은 게 확실한지 거듭 물었다. 스파이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금 돌아간다면 마을 사람들은 분명히 너를 겁쟁이로 여길 거야. 오랜 시간의 고생 끝에 부자는 마침내 작은 섬을 떠나 육지에 발을 디뎠다. 앞으로 큰 숲을 지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숲은 바로 생존자들이 연료를 찾는 곳입니다. 숲을 가로질러 눈앞에는 광활한 빈 땅이 펼쳐집니다. 여기서는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어야 합니다. 다음 순간 좀비가 달려들지 모릅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목숨이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활과 화살이 그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땅은 예전에 좀비에 의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좀비 한 마리가 갑자기 깨어났다. 제이미는 그것을 보고 아들에게 즉시 경고했다. 이것은 비록 느리게 기어가지만
그 힘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나타나면 주변에 다른 좀비들이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어가는 좀비를 없애려면 반드시 목 윗부분을 관통하는 화살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완전히 행동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좀비가 점점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며 제이미는 아들에게 활과 화살을 꺼내보라고 했어요. Send it. 앞에 있는 좀비가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부자는 승리의 기쁨에 빠졌어요. 뒤에 또 다른 좀비가 숨어있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들의 소리가 즉시 뒤에 있는 좀비들을 자극했어요. 동료가 죽는 것을 보고 그것은 즉시 두 부자에게 달려들었다. 다행히 제이미가 빠르게 반응하여 즉시 활을 꺼냈다. 하지만 세 번째 좀비가 다가왔을 때 스파이크는 상대가 어린아이인 것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결국 손을 쓸 수 없었다. 방금 큰 소음을 냈기 때문에 더 많은 좀비들이 몰려들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즉시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주변의 동물들은 건강해 보이지만 확실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몇몇 동물들은 선천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저항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산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멀리 허물어진 집을 발견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용기를 내어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비명 소리가 들렸다. 제이미는 바로 공격 태세를 취했다. 방 안에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다. 매달린 좀비의 시체를 쪼고 있었다. 좀비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완전히 죽지 않았다. 명백히 감염되지 않은 상태였다. 다른 생존자들이 이곳에 묶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엔 이 근처에 다른 생존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들이 일부러 이 사람을 여기 걸어둬서 미끼로 삼은 거야. 좀비들을 이곳으로 유인하려고. 그가 완전히 좀비로 변할 때까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제이미가 아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했어. 하지만 스파이크는 차마 손을 대지 못했지. 바로 그 순간 그가 망설이고 있을 때 밧줄이 갑자기 끊어졌어.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스파이크가 제때 나섰어. 직접 화살 한 방으로 머리를 날려버렸지. 부자가 밖으로 나간 후 나무 위에서 사슴머리를 발견했어. 이건 바로 알파라는 이름의 좀비가 한 짓이야. 그들은 일반 좀비보다 훨씬 위험해. 주로 힘과 지능에서 두드러지지. 심지어 다른 좀비들을 이끌어 전략적인 포위를 실행할 수도 있어. 좀비 무리 중 가장 위험한 종류 중 하나입니다. 제이미는 스파이크가 임무를 완수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여기를 떠나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곧바로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앞에 갑자기 좀비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지만 더 많은 좀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그들은 점점 두 부자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좀비들은 알파의 부하들이었다. 제이미는 상황이 좋지 않음을 느꼈다. 즉시 아들을 데리고 숲으로 뛰어들었다. 이를 본 알파는 즉시 부하 좀비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그들의 목표가 되었다. 숲속으로 달려가는 수밖에 없었다. 제이미는 계속 달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다. 그러면 조만간 뒤에 있는 좀비들에게 따라잡힐 거야. 지금 당장은 그저 방어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 멈춰서 뒤쫓아오는 좀비들을 처치해야 해. 앞에 있는 몇 마리를 성공적으로 처치한 후에야 두 사람은 계속 달릴 수 있어. 그 후에 달리면서 다가오는 좀비들을 처치해야 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들이 지나갔던 집으로 숨었어. 두 사람은 전속력으로 달려 결국 안으로 들어갔어. 곧바로 좀비들이 뒤쫓아왔어. 제이미는 문을 지키며 즉시 화살로 그들을 처리했어. 나무 문이 썩어버려서 좀비의 진입을 막을 수 없었어. 그래서 두 부자는 서둘러 위층으로 도망쳤어. 그는 아들에게 먼저 다락방으로 숨으라고 했어. 이때 한 좀비가 따라잡았다. 제이미는 빠르게 반응하여 즉시 그것을 죽였다. 하지만 스파이크는 다락방에서 떨어졌다. 그 후 더 많은 좀비들이 몰려왔다. 위급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힘을 합쳤다. 마지막 순간에 간신히 다락방으로 도망쳤다. 좀비들이 아래층에서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아버지와 아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 알파는 그렇게 쉽게 속지 않아. 다른 좀비들에게 계속 쫓아가라고 명령했어. 그리고 자신은 그 자리에 남았어. 먹잇감이 도망칠 수 있는 길을 막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와 나는 모든 화살을 다 썼어. 더 강한 알파를 쓰러뜨리려면 적어도 10개 이상의 화살이 필요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알파가 떠나기를 기다려야 밖으로 나갈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닷물도 올라왔다는 거야. 그들은 다음 썰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갈 수 있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알파는 아직 떠나지 않았어. 어쩔 수 없이 두 부자는 다락방에서 밤을 보내야 했어. 밤이 되자 스파이크는 멀리서 불빛을 봤어. 그는 저기에 마을이 있는지 물었어. 제이미도 확신하지 못했어. 사실 그 이야기를 일부러 겨냥한 건 바로 그 사람이야. 둘이 잠들고 난 후 밖에 동물들이 갑자기 때로 달아나기 시작했어. 제이미는 큰 소리에 깨어났어. 이 장면은 마치 6급 지진 같았어. 집이 곧 무너질 것 같았어. 그는 곧바로 깊이 잠든 아들을 깨웠어. 두 사람은 집이 무너지기 전에 탈출했다. 제이미는 큰 소리를 알아챘다. 이 소리가 분명히 좀비들을 더 끌어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여기서 떠나야 했다. 다행히도 지금은 썰물 시간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원래 길을 따라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더 이상 알파를 보지 못했다. 비록 바닷물이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아버지와 아들은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때 알파가 어둠 속에 숨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바다를 건너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알파는 즉시 뒤쫓았다. 이때 갑자기 까마귀 떼가 머리 위로 날아갔다. 제이미는 즉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니 알파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즉시 혼비백산하여 달렸다. 섬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다. 제이미가 휘파람을 불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경비원, 문을 열어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외침 소리에 깨어났다. 알파가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 모두 즉시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제이미는 아들을 데리고 기회를 틈타 문 쪽으로 달려갔다. 처음에는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두 부자가 병에 걸려 마을에 피해를 줄까봐 두려워했다. 제이미는 급히 상대방에게 자신의 눈을 검사해보라고 했다. 그들이 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두 사람은 그제야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사람들은 두 부자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며 환호하고 축하했다. 스파이크는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마을의 어른들을 찾아갔다. 그날 밤 들판에서 본 불빛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그는 스파이크에게 말했다. 거기에 켈슨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는 30년 전 그를 치료한 의사였다. 이 말을 들은 스파이크는 점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만약 거기에 의사가 있었다면, 하지만 왜 아버지가 모든 의사가 죽었다고 말했을까? 그리고 아무도 엄마를 치료할 수 없다고 했을까? 그래서 스파이크는 아버지를 찾아갔어. 왜 진실을 숨겼는지 직접 물어봤지. 그때 제이미가 그 빛 뒤에 숨겨진 비밀을 고백했어. 알고 보니 스파이크가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육지에서 음식을 찾고 있을 때 켈슨을 만난 적이 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와 함께 언덕에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백 구의 시체가 빽빽하게 있었다. 그리고 켈슨은 불을 피우고 있었다. 시체를 하나씩 불에 던졌다. 제이미는 그가 이전에 의사였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완전히 미친 짓이었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이제 그곳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게다가 제이미는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 켈슨이 아내를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심지어 그녀를 운명에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 하지만 아일라의 병이 점점 악화되자 스파이크는 아버지에게 숨기기로 결심했어. 엄마를 데리고 그 의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 그리고 그는 몰래 엄마를 데리고 나갔어. 그리고 호랑이를 산에서 유인하는 계책을 사용했다. 식량 창고에 불을 지폈다. 창고를 지키던 사람이 불을 끄기 위해 달려갔다. 교대로 경비를 서던 두 사람도 함께 끌려갔다. 바쁘게 속아 넘어갔다. 빠르게 스파이크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유인했다. 그리고 곧바로 어머니를 찾으러 갔다. 이때 이슬로는 심한 두통을 견디고 있었다. 기억력도 때때로 잊어버리곤 했어요. 스파이크는 어쩔 수 없이 핑계를 대야 했어요. 그녀를 육지로 여행 보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화재 진압에 바쁠 때 그는 어머니를 마을 밖으로 무사히 데려갔어요. 그리고 병을 고칠 스승을 찾기 위한 고된 여정을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무사히 육지에 도착했어요. 스파이크는 어머니를 데리고 숲을 지나갔어요. 전에 봤던 불빛을 향해 가세요. 가는 길에 아일라는 작은 마을을 보았습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지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낮은 지역이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섬으로 돌아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쩔 수 없이 스파이크는 밀물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병원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의사를 만나러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다행히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좀비를 만나지 않았다. 그들은 아름다운 언덕과 초원을 지나갔다. 잠시 쉴 곳을 찾았다. 그렇게 그들은 평화로운 밤을 보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다시 길을 떠났을 때 언덕 꼭대기에 서 있는 알파 좀비를 보았다. 몇 년 전 이곳은 좀비의 공격을 받았다. 그로 인해 한 부대가 전멸했다. 3명만이 터널로 도망쳐 운 좋게 살아남았다. 하지만 결국 살해당하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지금도 이곳에는 수많은 좀비가 떠돌고 있다. 겉보기에는 목적 없이 보이지만 사실 무언가를 찾고 있다. 그 중에는 임신한 좀비도 있다. 바로 알파의 배우자다. 그 후 두 모자는 꽃밭으로 갔다. 마침 이슬라는 육지에서의 삶을 회상하고 있었다. 좀비 한 마리가 그들 가까이 다가왔다. 다행히도 스파이크가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하지만 곧이어 또 다른 무리가 뒤쫓아왔다. 스파이크는 바로 엄마를 데리고 도망쳤다. 하지만 좀비들은 여전히 바짝 뒤쫓았다.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은 주유소로 뛰어들었다. 많은 노력을 들여 겨우 문을 열고 방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독가스가 온통 퍼져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만들었어. 더 무서운 것은 좀비들도 빠르게 들이닥쳤다는 거야. 그걸 본 스파이크는 소화기를 잡아 강하게 내리쳤어. 첫 번째로 들이닥친 좀비를 쓰러뜨렸지. 그리고 뒤따라오는 좀비들이 몰려왔어. 두 사람은 금방 버틸 수 없게 될 거야. 생사의 위급한 순간에 완전 무장한 남자가 머리 위로 나타나 즉시 모든 화력을 쏟아내며 순식간에 좀비 무리를 제로 만들어버렸다.
모자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 남자는 자신을 에릭이라고 소개하며 이전에 해군이었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모자가 의사를 찾으러 가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릭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들과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가는 길에 세 사람은 한 객차를 발견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확인했다. 그 안에는 임신한 좀비가 있었다. 보라색으로 변한 모습을 보니 곧 출산할 것 같았다. 이를 본 아이슬라는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감히 직접 그 아이의 손을 잡다니. 에릭은 급히 무기를 들고 항상 준비 태세를 갖췄다. 잠시 후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 아일라는 즉시 칼로 탯줄을 잘랐다. 그 후 깨끗한 물로 아이의 몸에 묻은 피를 닦아냈다. 에릭은 그 모습을 보고 아일라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다. 좀비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늘만이 알 것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좀비가 막 출산한 후 갑자기 눈을 떴다. 에릭은 두려움에 급히 총을 쏴서 그것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이슬라에게 아이를 내려놓으라고 위협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도 죽이겠다고 했다. 상대방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자 에릭이 행동을 취하려는 순간 천장에서 손이 하나 나와 에릭을 차 밖으로 끌어냈다. 그들이 반응할 틈도 없이 에릭의 머리가 찢어졌어. 위에 있던 좀비가 짝이 죽은 걸 알아채고 바로 눈이 빨개지며 두 모녀에게 달려들었어. 이슬라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앞서 달렸고 스파이크는 뒤에서 길을 막았어. 하지만 화살 몇 개만 쏘고 다 썼어. 두 모녀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짧은 화살이 좀비의 목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험에서 구해준 사람은 바로 그들이 찾고 있던 캘슨 박사였습니다. 그가 좀비들에게 진정제를 던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잠시 혼수 상태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스파이크는 캘슨이 온몸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것이 요오드 알코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좀비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어. 말을 마치고 두 모녀를 자신의 거처로 데려갔지. 가는 길에 그들은 발견했어. 아이가 전혀 감염된 징후가 없다는 것을. 그 후 세 사람은 급류를 건넜어. 캘슨의 화장장이 눈앞에 나타났지. 하얀 나무 기둥들이 높이 솟아있는 것을 보았어.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저 위에는 전부 사람의 해골이야. 캘슨은 결국 인간도 죽는다고 말했어. 하지만 죽음을 잊을 수 있어. 가족의 존재로 이 결말을 새겨야 해. 이게 그가 말한 기념비야. A set of thoughts. This is a monument to them. The memento mori is actualized. 그리고 에릭은 화장 후에 뼈로 된 묘비 중 하나가 되었어. 두 모녀의 여행 목적을 알게 된 후 캘슨은 즉시 아일라를 검사했다. 진단을 지원하는 장비는 없었지만 망진, 문진, 설진을 통해 캘슨은 기본적으로 암을 확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미 뇌와 전신으로 광범위하게 전이된 것으로 보였다. 스파이크는 어머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이 병은 근본적으로 치료법이 없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찾아왔다.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어. 이 순간 두 모자는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 사실 아일라는 자신의 병세를 일찍부터 예감하고 있었어. 심지어 여러 번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매번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다가 삼키곤 했어. 이제 그녀는 충분히 참았어. 그저 의사가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길 바랄 뿐이야.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 아이슬라가 눈 깜짝할 사이에 해골이 되었다. 스파이키는 기념비 꼭대기에 올랐다. 엄마의 머리에 키스한 후 그는 조심스럽게 해골을 올려놓았다. 결국 아이슬라도 이곳의 일부가 되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엘퍼 좀비 무리가 다시 쫓아왔다. 의사와 스파이크는 서둘러 지하실로 숨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기념비 주위를 몇 바퀴 돌고 난 후 빠르게 두 사람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와인 저장고의 뚜껑은 매우 단단히 잠겨 있었다. 알파가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손이 뻗어나와 캘슨을 붙잡았다. 그의 머리를 찢으려 했다. 스파이크가 빠르게 반응해서 다행이야. 캘슨의 독화살을 즉시 잡아챘어. 좀비의 팔에 강하게 찔러서 기절시켰지. 두 사람은 여기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스파이크와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는 스파이크에게 마을로 돌아가 숨으라고 했어. 그렇지 않으면 곧 목숨을 잃을 거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혼자 아기를 안고 길을 떠났어. 28일간의 긴 여정 끝에 그는 아이를 마을에 두고 스스로 섬을 떠나기로 선택했어요. 혼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죠. 제이미가 아들이 남긴 편지를 본 후 즉시 마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밀물이 좁은 길을 덮쳐서 전혀 건널 수 없었어요. 그와 동시에 혼자 있던 스파이크가 좀비 무리에 둘러싸였다. 위급한 순간 한 생존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를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해냈다. 이 사람들은 생존 기술이 뛰어났다. 분명 좀비와 자주 싸우는 사람들이다. 리더는 스파이크가 특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를 자신의 팀에 초대했다. 그리고 그 팀을 이끄는 사람은 28년 전 살아남은 지미입니다. 그는 사망하기 전에 신부님의 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의 인생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원작 영화 28년 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재미있는 비디오를 보려면 다음 회에서 만나요.